계속해서 우리 후기 관련주의 모형들 있죠. 그 내용들을 같이 볼게요. 자,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복합구조라 그래가지고요. 매트릭스 조직, 다른 말로는 행렬 조직,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양한 표현들을 다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두세요. 자, 사업구조와 기능구조를 결합시킨 구조, 이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명령 계통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다원화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장점은 뭐였어요? 기능구조의 전문성, 그 다음에 사업구조의 그렇지, 대응성을 같이 동시적 추구가 가능하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자원을, 특히 인적 자원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표현이 효율적인 동원이 가능하다는 거지, 사실은 뽑아 먹는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죠. 나쁘게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이원적 기속되기 때문에 조직의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다. 사업부제도 속했다가 기능구조에도 속했다가 융통성을 그때그때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융통성이 있다는 건 환경의 대응성이 그만큼 제고될 수 있다는 거죠. 융통성, 환경 대응성 같은 의미. 자, 근데 반면에 단점은 구성원들의 역할 갈등, 역할의 모호성, 과업 조정하기가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이 단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능부서와 사업부서 간에, 기능부서의 장과 사업부서의 장 간에 뭐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렇지. 그것보다 좀 더, 그렇지. 권력투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자기가 좀 더 권력적인 우위에 서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기능부서의 장과 사업부서의 장이.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끼어있는 조직 구성원들은 스트레스와 역할 갈등, 좌절 같은 것들이 야기될 수가 있다. 중간에 껴있는 거 굉장히 힘들어. 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어쨌든 이거는 복합구조, 매트릭스 구조는 어떤 조직 구조 모형 중에 하나? 후기 관료제, 타일 관료제 조직 구조 모형 중에 여기 첫 번째로 배운 내용이었어요. 매트릭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좀 생소한 용어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만 좀 생소함을 극복하면 내용적으로는 어렵지 않아요. 자, 학자들도 참 골렘뷰스키의 견인 이론적 구조라는 거예요. 견인 이론적 구조.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골렘뷰스키의 견인 이론적 구조예요. 자, 골렘뷰스키는 이제 이론을 압박 이론, 그 다음에 견인 이론 두 개로 크게 나눈 거예요. 압박 이론, 견인 이론. 자, 근데 그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냐면은 견인이 중요하다. 자, 견인은 그럼 뭐냐? 압박이라는 거는 예전 고전적 관료제에서 동원했던 강제적 방법을 의미하는 거다. 고전적인 관료제에 적합했던 강제적 방법, 이거를 강제적 명령과 처벌, 통제를 통한 동원한 방법들을 무슨 방법? 압박 방법. 압박 방법. 왜 이렇게, 자, 여기. 집중. 자, 그 다음에 견인이론. 견인이론은 그럼 뭐냐? 견인이라는 거는 현대적인 조직 구조에 적합한 자발적인 접근에 의한 방식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발적, 강제적인 건 압박, 그 다음에 자발적인 건 견인. 현대적 조직이 적합한 건 견인. 고전적 조직에 적합했던 건 압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압박이론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내리는 방안인데, 견인이론은 오히려 자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일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만족과 보람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X이론, Y이론 중에서 Y이론에 가까운 게 견인이론인 거죠. X이론에 가까운 게 압박이론이라면. 자, 그래서 두 개에 크게 나눠서 인간을 대우하는 방식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골렘뷰스키가 주장했던 거는 압박과 견인이론, 이렇게 두 개를 나눴다는 거죠. 자, 견인이론의 원리는 뭐냐면은 나누지 말고, 일을 쪼개지 말고 통합을 시키자라는 거고요. 분화보다는 통합
통합을 강조했고, 자, 다음에 억압하지 말고 개인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자, 다음에 안정적으로 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다음에 기능 말고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의 절차, 흐름, 과정, 이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은 이 특징들을 지문화해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의 흐름 중시, 그거는 기능의 동질성으로만 묶은 게 아니라 일의 과정이나 흐름, 전체적인 거를 더 봐야 된다. 약간 부분을 보지 말고, 나누지 말고 통합하자는 관점인 거죠. 통합하자. 자, 그 다음에 다방향적 권한관계, 하향적, 일방적이 아니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방향적. 여러 방향으로 다 이렇게 채널이 나눠져 있을 수가 있어야 된다. 상하, 좌우, 상호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다방향적. 자, 통솔 범위는 그럼 좁아져야 될까요? 넓어져야 될까요? 넓어져야 되죠. 넓은 통솔의 범위. 자, 그 다음에 외제적인 통제는 최소화시켜야 된다. 통제의 최소화. 자, 그 다음에 적응성이 가급적 높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안정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변동에 대해서 적응을 용이하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른 거 내용적으로는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학자 이름하고요, 골렘브스키 학자 이름하고 결인이론적 구조, 결인이론. 자, 이 표현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역시 독창성이 조금 없는 학자였고요. 네, 이렇게 평가해도 되나 몰라. 근데 내가 볼 땐 이렇게 막 대단한 게 없잖아. 그냥 맥그리거의 X이론, Y이론에서 Y이론만 따서 그 표현만 다르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이론적인 독창성은 별로 없어요. 자, 그래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학자 이름이랑 견인이론이라는 명칭은 반드시 기억을 해놓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베니스의 적응적 유기적 구조예요. 자, 적응적 유기적 구조. 자, 이것도 크게 막 어려울 게 없어. 역시 학자 이름이랑 표현. 어떤 이론? 적응적 유기적 구조 이론. 이렇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미래사회에서 그러면은 어떤 조직이 필요하냐? 적응적이고 유기적 구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적응적 유기적 구조는 어떤 특징을 갖느냐? 잠정적이다. 일시적이고 영구적이거나 항구적이지 않다. 잠정적. 그 다음에 개서적이지 않고 비개서적인 특징을 갖는다. 직위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자율, 창의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무슨 구조? 적응적 유기적 구조라는 거예요. 자, 요 밑에 특징들이 있는데 이 내용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간단히 명칭만 한번 볼까요? 구조의 잠정성, 항구성 아니고 잠정성. 자, 그다음에 문제 중심으로. 자, 그다음에 집단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혼자 독단적으로 개인적으로 혹은 뭐 상위 최고 관리자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집단에 의한 협력적 문제 해결, 요거를 강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연결침에 의한 조정, 그래가지고, 다양한 구성원들을 조정하고 조율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은 연결침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요게 약간 용어적으로는 조금, 탈의할 수 있죠? 연결침. 그 다음에 유기적 운영, 그래가지고, 리더십은 문제 해결 역량이 가장 뛰어난, 직위보다는 능력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리더로 선발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연합적 이념형, 연합형, 커크하트라는 학자고요. 커크하트. 자, 다 외우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다 외우지 마시고요. 일단은 학자를 매치시키는 것보다도 여기서는 요게 이론 명칭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론 명칭 위주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연합형, 이념형.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주장한 이상적인 조직의 형태가 연합형, 이념형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근데 내용 자체는 사실
후기 관료제 모형들의 이론 자체의 맥락은 거의 기본적으로 비슷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명칭만 달라졌을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죠. 자, 고용관계는 잠정적이어야 된다. 잠정적이어야 된다. 자유로운 인력 이동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고요. 변화에 대한 적응성 역시 중요하게 생각했었고, 의존, 협조적 관계 이런 거 중요하게 역시 생각했고, 자, 고객 참여, 그다음에 다원적 구조, 한시적 구조, 프로젝트 팀의 구성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주장을 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역시 독창성은 좀 떨어지고, 하지만 명칭은 알아둬야 돼요. 무슨 형? 연합형, 이념형, 그냥 줄여서 연합형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연합형. 자, 그 다음에 화이트라는 학자의 변증법적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변증법은 뭐예요? 극단과 극단을 합쳐서 하나의 중도적 절충안을 만들어내는 거를 변증법이라고 처음 들어봐? 그 정반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과 반을 합쳐서 합을 만드는 관점 이렇게 이거를 변증법적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데, 자, 변증법적 조직이라는 거는 그래서 반관료제적인 모형을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서 또 불렀구나. 겨울이라 유독 불이 자주 나나 봐요. 자, 그래서 이 내용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경계가 너무 강화되지 않고, 자, 여기 키워드는 이거예요. 첫 번째 줄에 경계관념을 타파를 특별히 강조하는 모형을 제시함. 자, 조직에서 제일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경계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계관념을 타파하는 것을 가장 특별히 강조하는 모형을 화이트의 무슨 모형? 변증법적 모형, 변증법적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 줄만. 경계관념을 타파하는 거를 가장 중요한 이상으로 삼았다. 무슨 모형? 변증법적 모형. 늦었어. 자, 그 다음에 개소제 없는 조직. 자, 테이어라는 학자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이제 요소들이 있잖아요. 후기 관료제의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학자마다 자기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중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트는 경계관념의 타파에 좀 더 주안점을 준 거고요. 테이어는 개소제 없는 조직이라고 해서 개소제를 없애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개소제. 자, 그래서 개소제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은, 개소제라는 거는 소수의 지배 체제, 그 다음에 그로 인한 문제점이 굉장히 미봉책적으로 해결되는 수단에 불과하다. 미봉책에 불과하다, 개소제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개소제를 완전히 소멸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자, 그게 개소제 없는 조직이라는 조직 명칭이에요. 개소제 없는 조직. 자,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역시 비슷한 내용으로 린덴의 이음매 없는 조직이에요. 자, 이거는 시험에 가끔 언급될 때 있어요. 린덴의 이음매 없는 조직, 줄여서는 이제 SO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음매 없는 조직. 자, 2번에 보시면은, 자, 이음매 없는 조직이 그럼 왜 필요하느냐? 이음매라는 거는 뭐냐면은 부서 간의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음매라는 거는 부서 간의 경계를 얘기하는 건데, 린넨이 주장한 이음매 없는 조직이라는 건 부서 간의 경계가 없거나 굉장히 거의 모호한 그런 조직을 얘기하는 거죠. 자, 왜 그런 게 필요하느냐? 이번에 보시면은 소비자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어차피 고객들이 다양한 요구가 있다.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려면 전통적인 이음매가 너무 뚜렷한 조직으로는 대응할 수가 없다. 이런 기본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통적인 의미의 조직, 분산적 조직이라고 표현해요. 자, 분산적 조직. 자, 그래서 요 용어만 조금 혼동되지 않게 기억을 하세요. 분산적 조직. 분산적 조직이 고전적인 조직이라면 린덴이 주장한 현대적인 조직은 뭐다? 그렇지, 이음매 없는 조직이다. 이음매라는 건 뭐다?
그치, 부서 간의 경계. 부서 간의 경계. 나한테 물어봐, 왜? 경계? 경계. 이음이 없는 조직을 주장했다라는 거. 이음이 없는 조직의 반대는 분산적 조직.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분산적 조직 F5랑 이음이 없는 조직 S5를 비교해놓은 게 나와요. 그래서 이 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F5는 분산적 조직은 어느 시대에 적합한 개념이었다? 산업화 시대에만 적합한 개념이었다. 근데 S5라는 개념, 이음이 없는 조직은 현대 소비자 시대에 적합한 개념이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적합한 조직 구조가 다른데 F5는 예전 산업화 시대에나 어울릴 법한 조직 개념이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주장을 했다는 거죠. 한번 개념 특징 위주로 한번 볼까요? 직무 범위가 F1은 협소하다. 그 다음에 단편적이다. 자율성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S1은 직무 범위가 종합적이고 넓다. 그 다음에 자율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자, F4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투입. 왜냐하면 이제 기계적 능률성 같은 것들을 더 강조했기 때문에 투입, 그 다음에 S5는 성과, 고객 만족, 이런 성과가 더 중요한 업적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통제지향적 기술, S5는 분권화지향적 기술. 자, 이거 뭐 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조직과 기능을 분산시키는 구조, S5는 통합적인 구조. 자, 보통 나누고 쪼개면 옛날 조직이에요. 관료지적 조직이고요. 하나 통합시키고, 참여시키고, 협력시키고 이러면은 현대적 조직이고, 현대적 조직, 탈관료의 조직, 후기 관료지 조직, 아니면 에드오크라시, 이렇게 다양한 용어들을 다 두루두루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자, 시간에 대한 감수성, 이런 건 좀 재밌는 개념이죠. 옛날에는 둔한 시간 감각을 가졌다. 하지만 현대에는 예민한 시간 감각을 가졌다. 자, 이거는 환경에 그만큼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역할 구분. 옛날에는 뚜렷한 역할 구분이 있었다라는 거. 현대에는 그게 아니라 명확성이 낮다. 뚜렷한 역할 구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옛날에는 생산자 중심. 대량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많이 생산하기 좋은 거를 생산해내면 됐었어요. 그래서 생산하기 쉽도록 표준화하는 게 목표였다면 지금은 소비자 중심적이고 주문 생산돼서 소량으로 소비자 시대에 적합하게 다양성이 높은 제품을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린덴이 주장한 무슨 조직? 이음이 없는 조직. 과거 조직은 뭐라고 불렀다? 과거 조직, 분산적 조직. 그렇지. 분산적 조직이라고 불렀다.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예. 자, 밑에 또 나왔죠. 팀 조직. 자, 팀 조직도 비교적 현대적 조직, 탈관료제적인 조직 형태 중에 하나죠. 예. 자, 그래서 팀 조직. 자, 개념은 아시니까 특징. 핵심 업무 과정 중심으로 조직화된 조직. 핵심 업무 과정 중심으로 조직화된 조직. 자, 그 다음에 수직적이지 않고 수평적 조직 구조. 자, 그 다음에 기본 구성 단위. 자율팀 단위다. 자율팀 단위다.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권한이 대폭적으로 위임되어 있다. 이런 것도. 그 다음에 보상은 팀 단위의 집단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역시 성과를 기준으로 성과 중심적인 보상을 하고. 자, 이 내용들도 다 우리 배웠던 내용들이고요. 자, 그래서 밑에 전통적 조직과 팀 조직에 비교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쭉 읽어만 보면 되는데 옛날에는 조직 구조가 계층적이고 지금은 수평적이고 팀 단위, 그다음에 직무를 단일하게 업무를 설계하고 지금은 팀 조직은 전체 업무가 다수의 그 집단에 떨어진 어떤 미션인 거죠. 임무. 집단에게 부여된 임무. 그다음에 목표는 상부에서 그대로 주어지는 거. 상위 하달식으로 주어지는 게 옛날 전통적 지능 조직의 목표였다면 지금은 스스로 찾아내고 거기에 더 시간을 부여할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옛날에는 정보가 폐쇄적, 독점적이었고 지금은 개방적이고 공유되고 있고 정보가
정보를 혼자 갖는 게 아니고요. 팀원들한테 이렇게 나눠준다는 의미예요. 보상은 예전에는 잘한 사람이 혼자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연공 중심의 보상. 하지만 팀 조직인 경우에는 팀 전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죠. 개별 보상이 아니라 팀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능력 위주, 연공 위주가 아니라 능력 위주, 책임도 한 사람이 보상을 받듯이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팀 조직은 책임도 공동으로, 보상도 공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평가는 위에 얼마나 잘했느냐, 상부 조직에 대한 기여도. 그 다음에 팀 조직은 팀이 원래 어떤 목표를 의도했는데 그게 제대로 달성이 됐느냐, 이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업무 통제는 관리자가 하는 거, 개선하고 계획하고 통제하는 거. 팀 조직은 팀 전체가 조직 구성원이 협동으로, 이런 게 차이점인 거죠. 협동으로, 그 다음에 관리자가 혼자 독단적으로. 자, 우리나라는 그런 팀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있겠지 뭐. 그래서 언제부터냐면은 2004년이 무슨 정부예요? 노무현 정부? 그렇지. 자, 그때 이제 정부조직법이라는 것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팀제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특성 이거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팀제의 일반적인 특징을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에도 다 이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연공 서열 이런 게 굉장히 중요시되잖아요. 그래서 팀제라는 것이 원래 의도했던 대로 뿌리 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성공적이었다라고는 평가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근거법도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자, 요 내용까지가 뭐냐면은 타이관료제의 조직 모형들이었어요. 타이관료제의 조직 모형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내용은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은 뭐 그 사람이 어떤 이름을 붙였느냐, 자, 요거에 따라서 조금씩 나눠지는 것 뿐이에요. 자, 이 중에서 경계를 타파하는 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누구의 무슨 조직이었어요? 경계를 타파하는 게 이름이 없는 조직? 제일 중요하다. 이음에 없는 조직도 같은 맥락인데, 이음에 없는 조직은 약간 소비자 중심을 좀 더 강조한 거예요. 생산자 중심보다 소비자 중심을 더 강조하면서 표현된 게 이음에 없는 조직이었고요. 자, 경계를 타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는 변증법적 조직. 그래서 키워드를 하나만 찾으라고 하면 경계타파는 변증법적 조직이에요. 경계타파, 변증법적 조직. 개서제 타파는 개서제 없는 조직이라는 이론이고,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니까 개서제의 타파를 강조한 거는 개서제 없는 조직. 자, 경계를 타파를 강조한 거는 변증법적 조직. 이거였고, 이름만 외워두시면 돼요. 이름만. 그 다음에 린덴이 주장한 이음에 없는 조직. 골렘부스키가 주장한 견인 이론 조직, 견인 조직. 자, 끄는 거, 자율성 추구하는 거, 미는 거, 강압적인 거, 그거는 옛날 조직. 미는 거, 푸시는 옛날 조직, 끄는, 견인은 현대적 조직. 자, 그 내용, 골렘부스키의 주장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354페이지 보세요. 354페이지. 자, 354페이지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학습 조직이라는 것이 나오네. 학습 조직이라는 거는 현대 조직을 의미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관료제가 아니라 탈관료제적 조직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겠죠. 자, 그 기억 하나만 해두시고, 탈관료제적 조직이다. 탈관료제적 조직이다. 자, 이거는 특히 탈관료제적 조직
보다 또 좀 더 이제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조직 유형이나 모형들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타일 관료제가 아니라 좀 더 이제 더 최근에 더 현대적인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조직은 또 뭐가 있느냐, 이 내용을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타일 관료제에서 좀 더 플러스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이렇게 약간 가속화된 형태. 자, 이거는 이제 정보화 시대의 관료제 형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게 뭐예요? 학습 조직. 학습 조직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특징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특징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조직 구성원이, 자, 그게 포인트예요. 자, 모든이란 표현이 들어갔다는 거는 뭐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의 상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모든 조직 구성원이 협력적으로 참여를 하는 수평적 조직이라는 것 개념을 모든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죠. 자, 모든 안에는 그런 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협력을 한다는 의미인 거죠. 함께 문제를 해결한다. 상의하달이 아니다. 수평적이다. 협력적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인지와 해결에 관여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실험할 수 있는 조직. 그게 학습 조직의 개념이에요. 학습 조직. 자, 학습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은 문제 해결력이에요. 문제 해결력. 자, 엔저되는 관료제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념이 뭐였어요? 조직의 능률성, 효율성,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학습 조직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념적 가치는 문제 해결력. 자, 그거 기억해 두세요. 문제 해결력이 학습 조직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문제 해결력. 자, 그거 기억해 두시고. 자, 학습 조직의 특성, 이런 것도 이제 지문화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학습 조직의 특성, 뭐가 있냐면은, 리더십이 굉장히 사려 깊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무슨 의미냐면은, 3번을 보세요, 3번. 굴무시. 리더는 조직 제1의 봉사인. 자, 이런 표현 재밌죠? 리더는 조직 제1의 봉사인이어야 돼요. 리더는 권위를 내세우면 안 되고요. 희생, 봉사 정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무장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하느냐? 조직 구성원들이 하는 임무를 지원하는데 헌신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의 역할이나 입장, 방식이 조금 이제 기존 관료적 조직이랑 다른 걸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사려 깊은 리더십. 그 다음에 그러면은 리더가 아니라 누구의 권한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 참여자. 구성원, 참여자. 구성원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성원은 학습의 즐거움을 갖는다라고 가정하고 구성원들은 배우는 거를 기본적으로 다 좋아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장서는 학구열이 좋은 사람들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현실적이에요, 아니에요? 약간 이상적인 관점이긴 한데, 어쨌든. 자,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한테 학습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훈련, 트레이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이게 이제 학습 조직의 기본 전제예요, 전제. 자, 그 다음에 전략 수립의 다방향성. 이거 아까 봤던 거죠. 상하 아니고, 하상, 내지는, 전횡. 이렇게, 모든 채널을 다 유기적으로 동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방향성. 현대 조직에서 이런 표현 많이 나와요. 다방향성. 전략 수립도 혼자 집권적으로 수립하는 게 아니다. 여러 방향에서 여러 조직 구성원들의 아이디어를 듣고, 브레인스토밍 같은 것들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든 나쁜 아이디어든 이렇게 다양한 채널에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결집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조직 일체감이 굉장히 강한
조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부서 간의 경계는 뚜렷하다, 모호하다. 부서 간의 경계를 최소화하는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 부분이 중요하다, 전체가 중요하다, 전체가 중요하다.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는 게 필요하다. 공동체 문화를 강조하는 조직 형태예요. 공동체의 고유의 어떤 조직 문화가 있어야 된다. 문화가 왜 중요해요? 문화를 갖고 있으면 조직의 응집성이나 일체감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직 문화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보는 혼자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구성원들끼리 같이 나눠 가져야 되는 거죠. 정보의 공유. 자, 이것도 기억하시고, 수평적 조직 구조를 강조한다. 그래서 뭐, 네트워크 조직, 가상 조직,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학습 조직에, 그러니까 학습 조직이라는 건 굉장히 범위가 넓고, 어떻게 보면 모호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네트워크 조직 같은 조직을 활용해서 문제 해결력을 강조하는, 그 다음에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학습적 조직, 그거를 그냥 학습 조직이라고 하는 거야. 딱히 어떤 조직의 구조나 형태가 뚜렷하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것도 모호한 개념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보상은 조직 전체에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개별 보상이 아니고요. 상사가 뭐 보상을 다 가로채라는 게 아니고 팀 조직 전체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분산되는 그런 보상 체계,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학습 조직의 특성, 이거 기억하세요. 전략 수립의 다방향성. 자, 그다음에 리더는 봉사인 구성원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조직 일체감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는 조직 문화라는 게 존재해야 된다. 정보는 혼자 갖지 말고 공유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수직적 구조 아니고 수평적 구조가 필요하고, 보상도 개인적 보상이 아니라 전체적 보상, 공동 보상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학자예요. 생계가 주장한 학습 조직 탄생을 위한 5가지 수련 방식, 원칙, 이런 거죠. 자, 이것도 지문이 5개라서 한번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5개의 지문 용어만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기 완성. 자, 자기 역량의 확대, 어떻게 내 역량을 확대할 것인지를 학습해야만 된다. 사고의 틀. 자, 뇌리에 깊이 박힌 정신적 이미지를 성찰하고, 새롭게 하는 것. 자, 그러니까, 새롭게, 뇌리에 깊이 박힌 정신적 이미지를 성찰한다는 건 뭐예요? 이미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이게 맞는 건가? 라고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뇌리에 깊이 박힌 정신적 이미지를 성찰하고 새롭게 하는 것. 이 내용 기억해 두시고요. 그걸 사고의 틀이라고 해요. 사고의 틀을 깨부셔야 된다. 기존의 사고의 틀을 깨부시고 새로운 성찰과 쇄신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동의 비전이 필요하고, 공동의 비전, 공동으로 추구하는 목표, 원칙들이 필요하고요. 집단적 학습, 개인이 학습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하는 학습. 그 다음에 시스템 중심적인 사고. 자, 시스템 중심적인 사고. 그래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자사공 집시, 자기 완성, 사고 틀 깨부셔야 된다. 공동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 집단 학습해야 된다. 시스템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자사공 집시, 자사공 집시예요. 무슨 신화공 이런 거 같다. 그치? 자사공 집시, 자사공 집시. 자, 그 다음에 밑에 이건 그냥 참고 삼아서 하이퍼텍스트 조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계층제 플러스 프로젝트 팀이에요. 계층제 플러스 프로젝트 팀. 그래서 다른 거는 그냥 보지 마시고요. 계층제와 프로젝트 팀을 합쳐놨다. 이거예요.
그거를 하이퍼 텍스트 조직 이렇게 부르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뭐 미들 업 다운 관리 자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건 뭐 아주 어려운 뭐 시험에 어렵게 나올 때 한 번씩 언급되는 내용들인데 자 이건 뭐냐면은 밑에 미들 업 다운 매니지먼트라고 해가지고 밑에 줄에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강조. 이것만 기억하세요. 누구의 역할?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이 무슨 관리? 미들 업 다운 관리. 그러니까 미들이 중간 관리자잖아요. 그 사람이 위로 또 갔다가 밑으로 또 갔다가 미들 업 다운, 미들 업 다운 관리.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강조되는 거 그거예요. 자 그거. 자 그래서 학습 조직의 특성하고요. 그다음에 생계를 위한 학습 조직의 5가지 뭐 수련 방법. 생계가 걸려 있어. 학습에 생계가 걸려 있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밑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계적 조직이랑 학습 조직을 비교해 놓은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정리식으로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은 뭐 내용적으로는 우리 이미 다 공부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정리를 위주로 한번 볼게요. 자, 기계적 조직은 수직적. 그쵸? 그 다음에 학습 조직은 업무 중심의 수평적. 그 다음에 기계적 조직은 위에 상위 계층에서의 통제와 관리 필요하죠. 학습 조직은 수평적 협력이 필요하고. 이거 다 이해할 수 있죠. 자, 기계적 조직은 과업이 넓다, 좁다? 기계적 조직은 좁아요. 좁다, 그치. 그 다음에 좁으니까 전문화 분업화죠. 예. 좁으니까 전문화 분업화. 복잡성. 복잡성이 높다. 자, 학습 조직은 재량권이 높다, 낮다? 높다. 책임을 갖고 구성원의 권한이 크다, 작다? 크다. 그치. 아까 권한을 누구에게? 구성원한테 권한을 더 몰아주는 형식이 학습 조직의 형태였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학습 조직은 구성원의 권한이 강화된 조직을 얘기하는 거고요. 정보는 기계적 조직은 누구한테 집중되어 있다? 관리자. 최고 관리자. 최고 관리자한테 정보가 집중되어 있는 게 기계적 조직의 특징이고요. 반면에 학습 조직은 정보가 공유되어 있다. 조직 구성원들한테 정보가 공유되어 있다라는 거. 자, 기계적 조직은 경쟁을 중요시하게 생각했는데 반면에 학습 조직은 경쟁이 아니라 참여. 문제 해결. 뭐를 통한 문제 해결?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그렇죠. 그래서 경쟁 반대는 협력이죠, 협력. 그 다음에 조직은 위계적, 개서적, 경직된 조직 문화를 가졌다면 기계적 조직은, 학습 조직은 유기적, 적응적, 뭐 비개서적 이런 조직 형태를 갖는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아요. 학습 조직을 기계적 조직을 기라고 하세요. 학기, 경쟁, 협력, 협력학, 권한, 구성원의 권한 약화, 그 다음에 조직원들에게 정보 공유, 그렇죠. 평등, 위계, 비개서, 그렇죠. 그 다음에 전문화 분업화. 기능 기반. 업무 프로세스 기반. 그렇지.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뭐 그냥 좀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옆에 페이지에 네트워크 조직. 자, 네트워크 조직은 우리 이미 했어요. 그래서 이 특징만 다시 한번 재정리하시면 되고요. 네트워크 조직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대에 필요한 조직이다? 현대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조직이다라는 거예요. 학습 조직 못지않게 네트워크 조직도 정보사회에 필요한 조직 유형 중에 하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죠. 이 흐름만 기억하시고 이 흐름 안에 어떤 모형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걸 보시면 돼요.
후기 관료지에 들어있었던 경계를 타파하는 모형. 여기 탑사는 아, 그렇죠. 변종법적 조직. 개서 타파. 내가 탑사는 이름이 없는 조직. 개선이 없는 조직이에요. 개선이 없는 아, 경기관. 경계관료 타파. 이름이 없는 조직은 부서 간에 경계가 없다는 의미이지만,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조직.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정리를 잘 하셨으면 충분히 이해는 다 되실 수 있는데, 시험에 또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특징들을 다시 한번 이제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죠. 자, 네트워크 조직은 2번의 개념이죠. 조직은 전략, 계획, 통제 기능만을 수행하고, 자, 이거는 무슨 기능이에요? 이거는, 아웃소싱이 가능한 개념이에요? 아니면 원래 조직에서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다른 데 위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조직의 핵심 기능이기 때문에, 핵심 기능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조직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략, 계획, 통제. 이거는 위임하면 안 된다. 직접 수행해야 된다. 이 개념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 생산 기능. 자, 요것만. 생산 기능만 다른 조직에 위임한다. 생산 기능만 위임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중간에, 비어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공동조직이라고도 해요. 공동조직. 자, 그 개념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핵심 역량은 본인이 갖고 있고, 생산 기능만 다른 조직에 위임한다. 네트워크 조직.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조직은 개서적 통제가 아니죠. 수평적 협력 관계죠. 뭐를 통한? 계약을 통한 수평적 협력 관계. 개서적 형태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계약을 통한 수평적 협력 관계.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조직은 가상조직적인 속성 혹은 임시체계적인 속성을 내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건 무슨 의미예요? 이거는 그때그때 사실은 조직이 있는 것도 같지만 없는 것도 같은 뭔가 가상적인 조직 형태를 갖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때그때 바뀌어. 영구성이나 항구성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임시체계의 속성을 같이 내포하는 형태다. 이렇게 가상조직과 임시조직과 닮아있다. 내포한다. 이 내용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유형은 한번 보시고요. 조직의 특성,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첫 번째는 통합지향성. 자, 통합지향성. 자, 통합지향성이라는 거는 뭐예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지향성을 갖는다. 이거를 통합지향성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수평적 유기적이다. 이거 수평적 유기적이다. 그 다음에 필요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특징을 갖는다. 그래서 적응성과 유연성을 갖는 구조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은 분권화, 집권화. 자, 아니요. 분권성과 집권성을 동시에 갖는다는 의미예요. 자, 세 번째 줄에 두 개를 고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무 참, 뭐랄까. 그러니까. 습관이 무서워. 그래서. 자, 그래서 의사결정은 분권성과 동시에 집권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눠준다는 의미잖아요. 생산 기능을 나눠줬기 때문에 분권화이면서 동시에 정보를 하나로 첫 번째 칸에 통합 지향성을 갖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위임하면서 동시에 핵심 기능을 가진 주 조직에서 얘네들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분권화되어 있으면서도 집권화되어 있는 약간 이중적인 속성을 갖는 거예요. 자, 이거 혼동하지 마시고. 자, 분권성과 집권성을 동시에 갖는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엄격하게 통제와 감독이 가능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비교적 자율적인 업무 수행을 한다. 자율적인 업무 수행. 자, 업무 성취의 자율성이 높다.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되 다만 결과에 대해서만 통제를 하기 때문에 결과지향적 통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환경과의 교호작용, 교호작용, 환경과의 교호작용을 하는 느슨하게 연결된 구성 단위. 자, 이런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내용은 사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 표현들 때문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눈에 잘 익혀두세요. 느슨하게 연결된 구성 단위를 갖고요. 환경 교호 작용이 굉장히 다원적이다. 이런 거 참 난 그런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말만 쓰면 자기 연구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일부 행정학자들의 물지각한 행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까는 거 아니야? 난 행정학과 나왔어. 행정대학원도 다녔어, 심지어.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말 할 수가 있는 거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율적 업무 수행까지 있죠. 교호작용, 환경적 교호작용, 다양한 정보 기술의 활용, 이런 것들 당연히 들어가는 요소들이고요. 자, 물적 자원을 축소하려고 노력한다. 조직 규모는 요 조직의 크기나 규모, 인적, 물적 자원의 크기가 아니라 뭐예요? 네트워크가 얼마나 더 촘촘하게 잘 구축이 되어 있느냐, 견고하게 구축이 되어 있느냐를 기준으로 이 조직의 전체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물적 자원은 축소하는 것이 조직에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길이다 라는 거죠. 자, 이건 뭐 우리 이미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자, 같이 이제 네트워크 조직의 문제점도 같이 정리를 해야 돼요. 자, 네트워크 조직의 문제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몇 개 우리 되게 많이 배웠는데 중에 한 3개 정도만 가볍게 얘기해 봅시다. 이거 뭐 3개 정도는 어렵지도 않잖아. 책임성의 약화, 그것도 문제점이 될 수 있죠. 경계가 모호하다. 라는 게 문제점이에요.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까지 언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뭐가 뭐 약해질 수 있다. 전문성 있지. 왜? 전문가한테 다 위임을 하는데 위탁을 하는 게 전문가를 찾아서 내가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이 사람한테 주는 게 낫기 때문이잖아요. 자, 힌트를 줄게요. 자, 계약을 하면 반드시 어떤 관계가 성립돼요? 계약관계. 주인, 다음에 대리인.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대리 손실이 발생될 수 있어요. 대리 손실. 자, 그 다음에 자, 조직 구성원들의 태도나 조직 문화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면 외부에 대한 대표적. 그것도 될 수 있죠. 외부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비록 모호하지만 경계 밖에 주체들과 굉장히 배타적인 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조직의 응집력은 어때요? 맞아요. 굉장히 낮죠. 조직의 몰입이 그래서 어렵다라는 게 문제점일 수 있고요. 자, 고용은 영구적이에요? 임시적이에요? 임시적. 그러니까 고용에 대한 고용 불안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언급을 했죠. 책임이 모호하다라는 거 언급을 하셨고. 자, 그 다음에 자원의 개통이 모호하다. 그 다음에 직접적인 통제나 감독이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네트워크 조직의 한계죠. 자, 이거는 질문으로 만약에 나오면 다 골라낼 수 있겠죠.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도 질문으로 골라낼 수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는 건 아니고 학생이 준비하는 거고 나는 그냥 이제 도움을 주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네트워크 조직까지 하시면 정리가 되시고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타 지식 정보화 사회의 조직 모형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근데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몇 개만 정리를 합시다. 다 하지 마시고 첫 번째는 삼엽 조직 2번에
삼엽조직이요. 삼엽조직. 이거는 뭐예요? 잎이 3개다. 이런 건데. 자, 그래서 1엽, 2엽, 3엽. 이렇게 나뉘어서 이름을 붙였어요. 이제 알겠다. 뭐예요? 1은 정규직, 1은 정규직. 그치. 2는 1차 밴더이죠. 2는 계약직. 정규직, 그 다음에 계약직, 그 다음에 3엽은 뭘까요? 아르바이트. 임시근로자. 임시근로자.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임시근로자를 동원해서 전문직 근로자는 핵심 역량을 가진 소규모로 만들고 다른 2엽, 3엽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자원 운영에 효율화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게 삼엽조직의 핵심 맥락 골자예요. 정판? 응?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고용을 어떻게 양극화시키자, 계약직을 더 늘리자, 임시직을 늘리자, 그래야 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가 있다라는 게 보수적인 이론인데, 이거는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때려 죽일 이론이죠. 나쁜 놈이에요. 하지만 조직 전체의 효율성을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론들은 그렇게 봤을 때에는 이런 삼엽조직이 임시직이나 계약직을 더 늘려나가는 조직이 효율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괜찮아, 공무원이 될 건데 뭐. 우리 1엽 될 건데 뭐. 1엽. 자, 1엽이 됩시다. 자, 그 다음에 역피라미드 조직. 이거 뭔지 아시겠죠? 계층제는 피라미드 조직이었잖아요. 그거를 거꾸로 해놓은 거. 이건 뭐 하트 아니에요. 거꾸로 해놓은 거. 자, 이거는, 자, 고객 지향적인 정부. 고객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권위적인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 언제 배운 거죠? 배웠지, 당연히. 고객 지향적인 정부. 그래가지고 뭐, 어디서 나왔어요? 신공공 관리지. 그렇지. 신공공 관리로 서비스도 뭐 같은 맥락일 수 있고요. 자, 역피라미드 조직. 이 표현만 익혀두시고. 나 이거 너무 재밌어. 심포니 오케스트라형 조직. 자, 한 명의 지휘관이, 그러니까 한 명, 지휘자는 한 명이고요. 지휘자가 한 명 앞에 딱 서 있고, 나머지 이제 대등한 구성원들이 쭉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협연을 하고 있는 것처럼, 분권화의 수준이 어떤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구성 단위만을 가지고, 감량된 조직. 이런 표현을 써요. 감량된 조직. 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심포니 오케스트라형 조직.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밑에 8번. 모래시계형 조직. 자, 모래시계형 조직. 이거 뭐냐면 옆에 그림을 보세요. 모래시계형 구조라는 거는 어디가 잘록한? 허리라는 거는 정부 관료로 치면 어디예요? 중앙관리자? 그렇지, 중간관리자. 자, 요거를 어떻게 하자? 축하게 하자. 그렇지, 축소하자. 응? 5급? 5급. 자, 중간관리자를 축소하고, 그럼 중간관리자 이 업무는 어떻게 하시는데? 분산? 정보통신 기술이 IT로 대체? 대체하자 이거예요. 그치? 중간관리자가 도대체 하는 게 뭔가 하위관리자와 고위관리자를 그냥 연결하는 역할, 의사를 조율하는 역할, 뭐 그 정도? 직접적인 업무는,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일리 있는 얘기죠. 자, 그래서 소수의 관리층과, 관리층은 아주 소수, 그 다음에 뭘 늘리자? 중간관리자가 아니라 일선 관료를 늘리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모래시계형 조직이에요. 모래시계형 조직. 이것도 같이 봐주시고. 자, 이것도 가끔 이제 언급될 때가 있죠. 질문에. 자, 여기까지가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이에요. 핵심.
정보화 시대의 조직, 그 다음에 타인관료제적 조직, 그 다음에 기존에 맨 처음에 등장했던 고전적 관료제형 조직의 특성과 문제점, 자 이런 내용들만 잘 정리를 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한 거죠. 자, 그 뒤에 이제 또 조직 유형론이라는 것이 나와요. 자, 말 그대로겠죠. 조직을 어떻게 분류를 해놓을 것인가 일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앞의 내용만큼은 아니지만 간혹 시험에 물어볼 때가 있고 완전히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죠. 자, 특히 이제 두 번째 통제 복종의 구조에 따른 분류 중에서 다음 페이지 361페이지에 나오는 민츠버그의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민츠버그의 유형. 이게 시험에 꽤 자주 나오는 거죠. 민츠버그의 5가지 조직 유형. 자, 요것만 이제 좀 더 보시고, 민츠버그의 5가지 조직 유형. 자, 첫 번째 조직 유형론부터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거 뭐냐면은 수혜자 기준에 따른 분류예요. 수혜자 기준에 따른. 수혜자는 누구예요? 혜택을 받는 사람. 고객이라는 건 굉장히 가장 최근 현대적인 의미죠. 신구공 관리론 이후의 의미이고요. 예전에는 그냥 뭐 국민, 주민, 시민 뭐 이렇게 표현을 했겠지만 어쨌든 자, 수혜자가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4가지 조직 유형을 구분을 했는데 자, 첫 번째는 자, 거기 첫 번째 칸을 보세요. 호혜적 조직. 호혜적 조직은 호혜라는 것은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조직을 얘기하는 거죠. 호혜적 조직. 자, 이거는 뭐예요? 수혜자가 호혜적 조직일 때 수혜자는 누구예요? 그 조직 안에서 같이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 왜냐면 서로에게 혜택을 주는 그 집단이기 때문에, 조직이기 때문에. 왜? 예시를 보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자, 노동조합이라고 하면은, 자, 그 조합원들이 서로 노동 조건을 갱신하거나 더 이제 합리화하거나 자신들한테 좀 좋은 유리한 노동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협력해서 뭔가 주장을 하고 거기에서 오는 혜택도 같이 나누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수혜자가 조직 구성원이 되는 호혜적 조직이 될 수 있는 거죠. 종교단체? 선생님은 종교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종교 구성원들이 서로 간에 혜택을 주는 노동조합을 기준으로 정리를 합시다. 자, 그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업 조직이라는 조직 유형이 있어요. 기업 조직. 기업 조직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예요? 자, 기업 조직의 최대 수혜자는 삼성의 최대 수혜자는 그치, 오너예요, 오너. 소유주. 사실은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고, 이 이윤은 대부분 어디에게? 주주. 그 다음에, 주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들.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총수라고 표현을 하죠. 재벌 총수, 오너,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돌아가니까 수혜자는 조직의 소유주인 거예요. 자, 그래서 기업 조직은 수혜자가, 조직의 소유주가, 최대 수혜자가 된다. 회사, 제조회사, 그 다음에 뭐, 은행, 보험회사, 역시 이제, 회사들을 의미하는 거죠. 사적 이윤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조직들. 기업 조직의 최대 수혜자는 소유주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봉사조직의 수혜자는 누구예요? 봉사를 받는 사람이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고객집단이라고 표현을 해요. 고객집단. 자, 봉사조직의 수혜자는 고객집단. 그러니까 고객집단이 수혜자가 되는 조직은 무슨 조직? 봉사조직. 이렇게 연계시켜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혜자가 그냥 일반 국민인 거는
공익조직 이렇게 표현해요. 공익조직. 자, 그래서 여기 뭐 군대, 경찰, 행정조직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서비스, 경찰 서비스, 치안 서비스의 주체가 일반 국민이다 이런 의미죠. 그다음에 뭐 군대 서비스, 국방 서비스의 주체는 사실은 그냥 일반 국민 전반이죠. 자, 그래서 공익조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수혜자가 국민 일반이 되는 조직. 자, 그래서 4개 정리했어요. 자, 조직의 그 조직 안에 들어있는 조직 구성원들이 수혜자가 되는 조직은 무슨 조직? 조직 구성원들이 그 조직 안에 들어있는 구성원들이 수혜자가 돼서 서로 간에 혜택을 베푸는 조직이니까 호의적 조직. 자, 다음에 조직의 소유주가 최대 수혜자가 되는 조직. 기업 조직. 그렇죠. 그 다음에 고객 집단이 수혜자가 되는 조직은 봉사 조직. 그렇지. 봉사 조직. 그 다음에 일반 국민이 수혜자가 되는 거는 공익 조직. 그렇죠. 이렇게 4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누구의 분류? 자, 위에 있어요. 블라우와 스콧. 불스 원샷. 자, 불스예요, 불스. 자, 불스 기억해 두시고. 자, 4개의 조직, 호혜적 조직, 기업 조직, 봉사 조직, 공익 조직, 이렇게 4개로 나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통제와 복종의 구조에 따른 분류라고 나오죠. 자, 이거는 누구의 유형이냐면은 에치온이에요, 에치온이. 에치온이라는 학생하도 간혹 물어봐요, 에치온이. 자, 에치온이는 조직을 3개의 조직 유형으로 구분을 했어요. 자, 어떻게 권한을 행사하고 복종을 시킬 것인가에 따른 분류예요. 자, 어떻게 복종을 시킬 것인가에 따라서 조직을 구분했다. 첫 번째는 강제력을 동원해서 복종을 시키면 된다. 강압적 조직이에요. 자, 그래서 수용소, 교도소 예로 들어져 있죠. 수용소, 교도소. 강압적인 권력을 사용해서 강제적으로 복종을 시키고요. 굴종적 복종을 하는 것. 약간 굴욕적이면서도 복종적인 그런 합쳐서 굴종적 복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거를 강제적 조직이라고 불렀고요. 자, 힘으로 행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할 수도 있잖아. 돈을 줄 수도 있잖아요. 유인책을 강구해서 이 사람들을 스스로 끌어들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 타산적 할 때 타산적 복종이라고 하고요. 이런 조직을 공리적 조직. 말만 들으면 되게 좋을까? 좋지. 되게 회사를 대부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연봉을 더 많이 주면 복종을 시킬 수가 있잖아. 야, 돈 줄게. 사기업체가 사기치는 업체가 사기업체가 아니고요. 아이 참 이거 왜 그래? 공무원 될 사람이 사기치는 업체가 사기업체가 아니라 사기업체, 사띠고 기업체, 공기업 아니고 사기업체. 자, 이런 데는 돈을 많이 주면 좋은 직원들이 많이 스카우트에서 오니까 이게 사실은 공리적인 복종을 시키는 거죠. 타산적인 복종을 유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타산적 복종, 그거를 공리적 조직 이렇게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그냥 뭔가 도덕적인, 규범적인 이런 걸 강조하면서 스스로 설득을 할 수 있잖아요. 종교단체에서 하는 거. 착하게 살아야 돼. 왜? 그래야 뭐 이렇게 천당에 갈 수 있어. 그럼 지옥 가니까. 이런 것도 약간 강압인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자, 그거는 강제적 조직 아니라 규범적 조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규범적 조직. 자, 그래서 3가지 어떤 복종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굴종적 복종을 시키는 강제적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에 타산적 복종을 시키는 공리적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 복종을 시키는 규범적 조직이 있고,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했다. 누가? 에치온이. 그렇죠. 에치온이가. 자, 문학수사.
오, 그렇죠. 대단한데? 자, 아니야. 과정. 형성적 평가. 자,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엣지원이만큼 중요하지는 않고요. K들의 유형론이라고 있어요. K들. 그래서 K들 세 개만 기억하세요. 자율조직, 통제조직, 협동조직. 자율조직, 통제조직, 협동조직. 자율조직은 이제 분권화되어 있는 민주적인 의미의 조직이고요. 통제조직은 옛날 조직, 집권화되어 있는 옛날 고전적 관료제 같은 거. 협동조직은 유기적 현대조직, 그래가지고 탈관료제 조직, 탈관료제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개로 나눴다. 자율적, 통제적, 협동적.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K들의 분류인데, 아까 봤던 H1E의 분류가 더 많이 나오고요.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민츠버그의 유형이에요. 민츠버그의 유형.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대단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자, 조직 안에서 누구의 영향력이 가장 큰가 이거를 가지고 5개로 나눈 거예요. 자, 그래서 맨 위에 누가 있어요? 최고관리자, 최고관리층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관리층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밑에는 일선관리, 그쵸. 일선관리층이 있고, 자, 이렇게 3개 있잖아요. 요 양 옆에 2개의 집단이 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밑에는 기술관료, 그래서 기술적 전문가가 있고요. 여기에는 누가 있냐면은 아까 그 개성을 도와주는 참모 기능을 수행하는 막료 계층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개의 유형 집단 중에서 누구의 영향력이 지금 가장 중요하고 힘이 제일 센가, 누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가를 기준으로 5개의 조직 유형을 구분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나눴고요. 다음 페이지 362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그렇게 조직 유형을 5개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단순 구조, 그 다음에 기계적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 사업부제, 임시체제, 이렇게 단기 전사임, 단기 전사임이에요. 단기 전사임. 자, 먼저 단순 구조 볼까요? 단순 구조. 자, 단순 구조는 누구의 힘이 가장 강력한 유형이다? 최고 관리층. 이거죠? 1번. 최고 관리층의 힘이 가장 강력한 유형으로. 자, 이거는 보통 이제 소규모 신설 조직을 얘기해요. 작고, 갓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규모가 작고. 자, 그때는 힘이 누구한테 몰려있어요? 그치? 사장 1명이랑 직원, 아르바이트생 2명 있다고 생각해봐. 그치? 그러면은 누가 명령해? 누가 지시해요? 사장이 지시하지. 알바생은 그냥 말 듣고 월급 타가고 월급 안 주고 친구하고 이런 관계가 성립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최고 관리층의 가장 강력한 유형으로 직접 감독에 의해서 통제를 한다 이거예요. 사장이 직접 감독, 이런 특징을 갖는 거고요. 단순하고 동태적인 환경, 그 다음에 소규모 초창기 조직에서 발견됨, 이런 것들이 특징이에요. 자, 요 최고 관리층의 힘이 제일 강하다. 최고 관리자가 직접 감독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게 무슨 구조? 단순 구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기계적 관료제라 그래가지고요. 기술 부분의 힘이 가장 강력한 요 부분의 힘이 가장 강력한 관료제 조직 구조를 기계적 관료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기계적 관료제. 자, 이거는 이제 아까 봤던 막스 베버의 관료제랑 비슷하고요. 비슷한 형태를 갖는 거고. 왜냐하면 막스 베버의 관료제는 최대한 세분화시켜서 업무를 쪼개서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하다. 관료들이 이렇게 접근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막스 베버의 관료제랑 가장 유사한 조직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술 구조 부분이 가장 힘이 강력한 유형. 그 다음에
작업 과정의 표준화에 의하여 업무가 수행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전통적인 대규모 조직의 전형적인 형태다. 전통적인 대규모 조직의 전형적인 형태. 단순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더 적합한데, 자, 이거는 분화의 수준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그렇지, 높죠. 분화의 수준이 높아요. 자, 기술 관료의 수준이 높은 옛날 대규모 관료, 옛날 관료제. 자, 그래서 분화의 수준이 높고 집권화의 수준이 높고 공식화의 수준이 높다. 이거 기계적 구조예요. 그냥 기계적 구조. 높은 복공집을 갖는 기계적 구조를 여기 민츠버그의 표현에 따르면 기계적 관료제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자, 기계적 관료제.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기계적 관료제.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전문적 관료제예요. 자, 전문적 관료제. 자, 핵심 운영 부분, 작업계층의 힘이 가장 강력한 유형으로서, 자, 전문가들은 많은 자율권을 부여받음,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의 의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병원 의사는, 자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집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업 기술의 표준화가 되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사 외에 다른 집단에서 특히 이제 상부에서 명령하거나 지휘 감독하기가 어렵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작업 기술의 힘이 가장 강력한 유형이 되는 거예요. 자, 사실은 이 5가지 유형 중에서 민츠버그가 가장 독창적으로 제시한 부분이 전문적 관료제예요. 전문적 관료제. 자, 그래서 전문적 관료제가 어떤 특징을 갖는가라는 내용하고요. 특히 시험에 만약에 나오면 민츠버그의 다른 유형들은 단순 구조는 어렵지 않잖아요. 단순한 구조고 기계적 관료제는 기존의 기계적 구조랑 거의 비슷하고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나오면 전문적 관료제를 많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문적 관료제는 높은 분화 수준을 갖고요. 그 다음에 높은 수직적, 수평적 분권화를 갖는다라는 거죠. 높은 수직적, 수평적 분권화를 갖는다. 그러니까 수평적 분권화를 갖기 때문에 자기 전문 지식에 대해서만 자기 고유의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직적 분권화를 갖는다라는 거는 남의 간섭 없이도 자신의 역할을 자기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전문적 관료제, 핵심 운영 부분, 작업 계층의 힘이 가장 강력한 유형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자, 밑에 사업부제는 누구의 힘이 가장 강력하냐 하면은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가장 강력한 것. 자, 그래서 사업부 내 조정을 산출물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조직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임시체제. 이거 누구의 힘이? 이제 누구 남았어요? 참모 남았죠? 참모의 힘이 가장 강력한 거를 임시체제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전문성이 참모니까 굉장히 높죠. 전문성이 높다. 그 다음에 수평적 통합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참모들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역량에 대해서 수평적으로 통합해서 이루어지는 방식을 갖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 사실 어렵지 않아요. 명칭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의 힘이 제일 강력한지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전문적 관료제가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만 잘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다시 몇 개만 한번 시험 삼아서 참모계층의 힘이 가장 강력한 유형은 맞아요. 그 다음에 기술 구조 부분이 가장 강력한 유형은 고전적 기술이니까 무슨 관료제?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렇게 표현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 민츠버그는 기계적 반려제라는 표현을 썼어요. 기계적 반려제. 그다음에 중간 관리층이 가장 강력한 유형. 전문 관료제는 아니고요. 중간. 전문 관료제는 작업계층이잖아. 일선 관료, 작업계층. 그렇죠. 사업부제고요. 사업부제. 자, 그다음에 작업계층의 힘이 가장 강력한 유형은 전문 관료제. 그다음에 최고 관리층이 가장 강력한 유형은 단순구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유형만 잘 구분을 하시면 되고 누가 주장을 했다? 앱조리는 아까 3가지 유형이었죠. 네. 강제, 공리, 규범, 강공규였고요. 민츠버그. 그렇죠. 민츠버그의 유형이에요. 민츠버그의 유형. 자, 민츠버그의 유형. 5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 어느 부분의 힘이 가장 강력한가를 기준으로 해서. 자,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뒤에는 뭐 거시 조직 이론, 그 다음에 무슨 환경에 따라서 결정론적 관점, 그 다음에 뭐 임의론적 관점, 그러니까 조직과 환경과의 관련성을 다루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정리를 하실 거고요. 이것도 그냥 주요 개념들이랑 이론의 명칭들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정부 조직 같은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우리나라는 그럼 정부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많이 했네. 그래도 조직 반 정도는 나갔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늘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복습을 해주시고 사실 뭐 복습도 복습이지만 연말이니까 조금, 근데 연말 같은 때는 약간 긴장을 좀 더 빼고 약간 여유있게 지내셔도 돼요. 다들 들떴는데 나만 너무 공부하는 거면 억울하잖아. 복습은 해야지. 복습은 해야지. 뭘 물어봐서 대답할 수 있을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